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인기가 높다 보니 중국 현지에서는 한국 게임에 대해 인증을 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견제를 하는가 하면 중국 게임 회사의 한국 게임 베끼기도 기승을 부렸죠. 조선일보는 넥슨의 모바일 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22일 기준 중국 예약자 4,770만 명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8년 3월 중국에 진출한 카카오 게임즈와 액토즈 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드래곤 네스트 M의 예약자 700만 명을 6배 이상 웃도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 전체 인구 약 5,200만 명의 90%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당시 드래곤 네스트는 출시 직후 석 달 동안 3,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던파 모바일이 성공적으로 자리만 잡으면 국내 1위 게임 리니지2M 못지않은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던파 모바일은 지난 2017년 초 중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증, 즉 판호를 확보해 국산 게임 중 사실상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국산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은 3년째 막혀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2017년 3월 이후 국산 게임에는 서비스 허가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하면서 허가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방한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허가 문제는 기약이 없어진 상황이죠. 국산 게임이 정상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못하다 보니 중국이나 해외 업체를 통해 우회 출시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하고 있어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시청각 디지털 출판 협회 산하 게임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게임들은 작년 한국 시장에서 1조 9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시장에서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토종 플랫폼인 웨이브와 티빙은 서로 간의 경쟁도 만만찮아 보입니다. 디지털 데일리는 시장조사 업체 리슨 코리안 클릭을 인용해 웨이브는 올해 5월 기준 통합 순이용자 수 419만 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티빙은 웨이브를 소폭 앞선 성과를 냈는데요. 물론 넷플릭스는 같은 기간 800만여 명으로 압도적인 1등을 지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티빙의 주력 채널인 CJ ENM, JTBC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부부의 세계 등 인기 드라마로 연타를 친 덕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합병법인으로 OTT 통합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CJ와 JTBC의 콘텐츠 파워를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면 티빙이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통합 순이용자 수는 PC와 모바일을 통한 유입을 모두 합쳐 산정합니다. 문제는 순이용자뿐만 아니라 순방문자도 포함한다는 점이죠. 모바일의 경우 스마트폰에 해당 OTT 앱을 설치하거나 이용한 사람을 집계하는 반면 PC 웹에서는 OTT 홈페이지 도메인을 방문하기만 해도 순이용자로 보는 식입니다. 여기서 일부 통계의 함정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티빙은 CJ ENM의 각 방송 채널 홈페이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CN이나 TVN 채널 또는 삼시세끼, 뉴퀴즈 온 더 블록 등 특정 프로그램 페이지를 방문하면 모두 티빙 홈페이지로 연계됩니다. 이와 달리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플레이 등 다른 OTT 플랫폼들은 각 웹사이트에서 OTT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 통합, OTT인 웨이브의 경우 MBC, 놀면 뭐하니 등 프로그램을 검색해도 각 방송사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자연히 티빙의 경우 웹을 통한 유입 범위가 많고 순이용자 수 집계가 더 유리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지금의 통합 이용자 수 산정 방식으로 제대로 된 OTT 서비스 영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순 방문 수가 아닌 실사용자 수 또는 실시간, VOD 시청 시간 등 실질적인 이용 빈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죠. 실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인 IGA웍스가 조사한 지난달 OTT별 1인 평균 사용 시간을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웨이브가 약 11.2시간으로 가장 많고 넷플릭스가 10.3시간으로 뒤를 쫓습니다. 이어 티빙, 왓챠플레이, 시즌 순인데요. 이는 오리지널 콘텐츠 위주의 넷플릭스와 달리 지상파 예능, 드라마가 많은 웨이브가 사용시간 면에서 유리한 지점입니다. 이제 신용카드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죠. 스마트폰 안에 신용카드의 정보와 기능을 녹여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아일보는 내년부터는 렌터카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꺼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내년으로 앞당겼다는 건데요. 전국 156개 기관의 민원 콜센터도 하나로 통합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디지털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우선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겼는데요. 정부는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내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리고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성인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민들에게 맞춤형 행정 지원과 혜택을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는데요.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 국가장학금 신청, 민방위 교육, 세금 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 신청과 납부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합니다. 전국 20만 곳의 초, 중, 고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합니다. 또 통화 한 번에 정부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콜센터를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정부 부처 11개 콜센터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56개 콜센터를 하나로 만든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통합 콜센터 상담원에게 민원 내용을 설명하면 다른 기관에도 공유되도록 해 민원인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폰들 중 방수가 되는 모델들이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물속에 기기를 넣고 사진을 찍는 등의 테스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머니에스가 기자 칼럼을 통해 스마트폰 방수 성능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장마철부터 시작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스마트폰 침수 사고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물과 상극인 전자기기지만 늘 휴대하는 기기여서 물과 빈번하게 접촉하게 됩니다. 최근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방수 성능은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능이 됐는데요.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달리 제조사는 방수 성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방수 성능 테스트는 실험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생활과 환경 차이가 있다며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염도, 불순물, 수온 등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출시 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방수 방진 테스트를 거치는데요. 방수는 이름 그대로 물의 침투성에 대한 저항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며 방진은 고체 침투 저항력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통상 두 자리 숫자로 방수 방진 등급을 기입하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 방진 등급을, 두 번째 숫자는 방수 등급을 의미합니다. 방진 등급은 총 7단계이고 방수 등급은 총 9단계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플래그십 라인업 스마트폰은 대부분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성능을 갖췄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시리즈는 IP68 방수 방진 성능을 갖췄고 애플과 LG전자도 각각 아이폰 11 프로와 LG 벨벳 등에서 동급의 방수 성능을 발휘합니다. 세 개의 제품 모두 방수 성능은 8단계로 깊이 1.5m 물속에서 약 30분 동안 사용 가능한 수준이죠. 다만 이는 깨끗한 물 15도에서 35도씨 86에서 106 수압을 가정한 실험실에서 진행된 테스트로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물속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 방수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물에 빠져 작동하지 않는다면 과실은 고스란히 사용자의 몫으로 돌아가는데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침수 피해는 모두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 원칙을 고수합니다. 스마트폰이 바닷물, 커피, 콜라 등 염분, 당분이 포함된 액체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미지근한 물에 한번 세척한 뒤 건조해야 합니다. 액체에 포함된 물질이 스마트폰 내부의 부품을 부식시켜 아예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단순히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벗어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이젠 아예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 모빌리티 포털로 진화하는 형국입니다. 디지털투데이는 가맹형 플랫폼 택시 사업 카카오티 블루 등을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서비스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플리케이션 내 공지사항을 통해 모범택시 호출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도 모범택시 호출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사용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이용자가 앱상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한 뒤 주위에 모범택시가 있을 경우 이를 호출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편 전에는 기사가 호출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탑승할 수 있었는데 이용자가 모범택시를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배차가 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카카오티 앱에서는 모빌리티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택시에선 일반 택시와 카카오티 블루 등을 호출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블랙은 고급 택시 서비스, 바이크는 전기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대리와 주차, 내비 등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서비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수단들의 물량을 늘리는데도 적극 나섰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국내 자전거 제작사 알톤 스포츠와 24억 규모에 달하는 전기 자전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올 하반기 전기 자전거 물량 확보를 위해 체결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기 자전거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택시 카카오티 벤티 베타 테스트도 순항 중인데요. 출발지와 도착지가 서울일 경우 이용자 주변에 벤티가 있는 경우에 호출할 수 있는 차량 목록에 벤티가 뜨고 이를 시승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간 카카오티라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이동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최근 포인트 제도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상표를 추론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포인트 제도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기반 다지기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